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그 거대 기업의 억만장자 CEO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시내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자기 소유고, 뭐 권력이랑 부를 양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본사 건물 창밖을 이렇게 딱 내다보다가,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되게 조그만 가족 운영 카페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 네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자기 개인용 정원을 엄청 만들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 주인한테 가서 막 현금 다발을 내밀면서 이 자리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을 하죠.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카페 주인이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곳이라 절대 팔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데 이 거절을 당한 억만장자 CEO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뭐 변호사를 부르거나 그러겠죠? 아니요.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벽을 보고 누운 채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을 삐죽 내밀면서 시위를 합니다. 진짜 우스꽝스럽네요. 완전 찌질한데요? 그니까요.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문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서 살펴볼 이야기가 정확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사실 듣기만 해도 약간 실소가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우스꽝스러운 오프닝이 곧 고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밀한 정치 스릴러로 돌변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오늘 다룰 자료죠. 네네. 오늘 살펴볼 고대 텍스트는 열왕기상 21장이라는 문헌인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왕궁 옆에 있는 채소밭을 둘러싼 되게 단순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입니다. 네, 겉보기엔 진짜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섬뜩한 질문들이 숨어 있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와, 합법이라는 가면이요? 네. 그리고 그 부패한 지시를 군말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을 완성시켜 나가는지. 그런 걸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텍스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그 작은 포도원을 향한 권력자의 되게 단순한 변덕이 어떻게 문서 조작이나 뭐 종교적 위선 그리고 무고한 시민의 끔찍한 공개 처형으로 이어지는지. 네, 심지어 가문 전체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그런 섬뜩한 저주로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 기여를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수천 년 전에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여러분이 오늘날 뉴스를 딱 틀면 나오는 권력형 비리나 그 기업의 암투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제도나 권력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이 열왕기상 21장 텍스트만큼 날카롭게 해부해놓은 기록도 참 드물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억만장자 CEO라고 비유했던 인물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네, 아합 왕이죠. 그리고 그 가족 운영 카페 주인은 나봇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이 마침 아합 왕의 궁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위치가 기가 막혔네요. 그쵸. 그래서 아합이 나봇한테 봐서 제안을 하잖아요. 내 포도원이 내 궁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걸 내 나물밭, 그러니까 채소밭으로 좀 쓰게 해달라. 대신 내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네가 원하면 그냥 현금으로 엄청 두둑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네,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나봇이었다면 속으로 막 아싸 횡재다 이러면서 당장 계약서에 도장 쾅쾅 찍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니까요. 왕이 일방적으로 막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아니 나봇은 대체 왜 이걸 거절한 걸까요? 이 대목에서 참 매력적인 점이 등장하는데요. 나봇의 거절이 무슨 단순한 흥정이나 개인적인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봇이 왕한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아, 조상의 유업이요? 네네, 여기서 그 조상의 유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이라는 건 현대처럼 막 내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매물이 아니었어요. 아,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군요. 네, 땅의 진짜 주인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각 가문은 그냥 그 땅을 신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아주 확고한 법적이고 종교적인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봇 입장에서는 왕이시여 이건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걸 팔아버리면 나는 신의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뜻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나봇은 왕의 권력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거대한 원칙을 딱 선언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무리 절대군주라고 해도 개인의 상속지를 막 함부로 사고팔게 하거나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명확한 왕권의 한계선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이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아합 왕이 폭군처럼 막 당장 칼을 뽑아드는 대신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찌질한 모드로 돌입을 했던 거군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문헌을 보면 그 아합이 궁으로 돌아와서 막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침상에 냅다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진짜 묘사가 아주 생생하죠. 근데 사실 아무리 법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쳐도 명색이 한나라의 통치자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밥 굶고 누워있는 건 참 정말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사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죠. 뭐 저런 왕이 다 있나 싶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르게 보면 자기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굳건한 시스템 앞에서 권력자가 느끼는 극도의 어떤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아, 무기력함이요? 네, 아합은 당장 나봇을 막 강제로 쫓아내고는 싶은데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율법 체계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가 밖으로 못 나가고 내향적으로 표출이 돼서 일종의 우울증적인 상태로 확 빠져버린 겁니다. 아, 분노가 안으로 골마 터진 거네요. 네네. 하지만 이 우울증이나 무기력함이 결코 그냥 안전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한계에 부딪혀서 무기력해질 때 종종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훨씬 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개입이 뒤따라서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와, 그 말씀이 딱 맞네요. 바로 그 무기력의 공백을 치고 들어오는 진짜 무서운 인물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죠. 네, 이 이야기의 진짜 빌런이죠. 그쵸?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막 징징거리고 누워있으니까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땅을 안 팔겠다고 했다는 그 핑계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세벨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네, 태도가 완전 다르죠. 이전까지의 그 답답했던 분위기를 아주 단숨에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네, 아주 결단력이 엄청납니다. 와, 여기서부터 이세벨은 그냥 그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어떤 해결사나 아니면 악독한 법무팀의 리더처럼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세벨의 저 대사 있잖아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질문에는 권력에 대한 완전히 이질적인 철학이 딱 담겨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아, 외국인이었죠? 네네. 시돈이라는 이방 국가의 공주 출신이었어요. 그녀가 자라난 배경, 그러니까 가나안이나 페니키아 지역의 세계관에서는 왕권이란 건 말 그대로 신성하고 절대적인 거였어요. 아, 왕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요? 그쵸. 왕이 원하면 당연히 가지는 게 법인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눈에 볼 때는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신성한 율법이나 아니면 아합이 부딪혀서 좌절하고 누워있는 그 시스템적인 한계가 그냥 너무 나약하고 되게 우스운 변명거리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아니 명색이 왕이라는 사람이 고작 평민 하나가 땅 안 칸다고 삐져서 누워있어? 비켜,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약간 이런 마인드였네요. 딱 그거죠. 그리고 그녀가 이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작전은 정말 이제 악랄함의 극치입니다. 저는 처음에 텍스트 읽을 때 이세벨이 그냥 밤에 몰래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되게 조용히 처리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예상하죠. 네, 근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막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범죄의 성격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왕의 도장을 사용했다는 거는 이 살인극이 단순히 왕실 내부의 사적인 음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공식적인 문건이 된 거네요. 네,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동시킨 공문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네네. 그 편지 지시사항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아주 높은 자리에 딱 앉히라고 하죠. 재판석 같은 곳에요. 네. 그리고 비류 2사람, 그러니까 불량배나 건달 2명을 매수해서 나봇 앞에 마주 앉힌 다음에 거짓 증언을 시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거짓 증인이요? 그 증언 내용이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소리치게 한 다음에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죠. 와,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그냥 아까 말했듯이 조용히 없애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무슨 재판의 형식을 빌리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선포하게 한 걸까요? 이걸 조금 더 큰 맥락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율법 시스템을 얼마나 교묘하게 역이용했는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역이용했다고요? 예, 우선 금식부터 한번 볼까요?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요.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거나 그것도 아니면 공동체 내에 신을 크게 분노하게 한 엄청난 죄악이 발생했을 때만 선포되는 일종의 비상사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야, 우리 중에 누군가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쫙 먼저 조성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여론 조작을 위한 세팅을 완벽하게 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뒤에 나봇을 아주 높은 자리에 딱 앉힙니다. 무대 위로 올린 거네요? 그렇죠. 마치 자, 이 위기의 원흉을 드디어 찾아냈다 이러면서 그를 희생양으로 무대 위에 올린 겁니다. 게다가 건달 2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것도 아주 치밀한 계산이 딸려 있어요. 아, 2명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나요? 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와, 정말 진짜 악질이네요. 그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시스템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모방해서 자기들 살인 면허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폭력을 합법적인 사법 시스템의 어떤 외피로 포장해버린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이세벨은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재판이라는 그럴듯한 형식을 빌려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살인을 완벽하게 정당화한 겁니다. 와... 권력이 법이랑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또 합법을 가장해서 적법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정말 흥미없고 또 무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쭉 읽으면서요. 이세벨의 잔혹함보다 더 소름이 돋았던 대목이 딱 하나 따로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편지를 받은 그 성의 장로와 귀인들,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나봇이랑 같이 갔던 동네에 사는 이웃이고 심지어 그 사회의 원로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왕실로 온 편지를 딱 받고 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봇은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이 텍스트에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네, 전혀 없죠. 그저 이세벨이 지시한 그대로 정말 즉각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잠깐만요. 마을의 최고위층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살인 지시를 받고 이렇게 즉시 순응을 한다고요? 이건 그냥 왕실 부부 한두 명의 타락을 넘어서서 부당한 명령 하나에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전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하고도 가장 무서운 통찰입니다. 사실 그 장로와 귀인들은 공동체의 정의를 수호해야 하고 율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최종 책임자들이잖아요. 네, 리더들이니까요. 아까 비유하신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같은 핵심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과연 나봇이 억울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네, 10중 8구 알았을 겁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의 내용 자체가 이미 너무나 노골적인 조작을 지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공범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신들의 어떤 얄팍한 정치적 기득권에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왕실 권력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눈을 질끔 감고 기꺼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준 겁니다. 진짜 비겁하네요. 보통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비극이나 기업의 부패 스캔들을 볼 때
맨 꼭대기에 있는 독재자 한 사람이나 악랄한 설계자 한 명한테 모든 비난을 다 쏟아붓잖아요.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들한테요? 네네. 하지만 시스템의 부패와 악이라는 건 절대 독재자 한 사람의 악에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악의를 일선에서 직접 실행에 옮겨주는 수능적이고 부패한 관료제, 즉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부당한 명령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해버리는 장로와 귀인들이 있을 때 비로소 이 평범한 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그렇게 무기력한 마을 전체의 침묵과 동조 속에서 불쌍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합한테 가서 말을 하죠. 자, 일어나서 당신이 원하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미션을 완수한 거죠. 그러자 아합은 그 우울증에 걸려서 밥도 안 먹고 누워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벌떡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막 신나게 내려갑니다. 룰룰랄라 하면서 갔겠죠. 아마 속으로 거기다가 토마토를 심을까 상추를 심을까 막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했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 애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곳이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 엄청난 신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 사각지대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 빼앗긴 자의 피가 땅에서 막 울부짖을 때 마침내 초월적인 정의가 팍 개입하는 클라이맥스의 순간이 온 거죠. 의기양양하게 포도원에 딱 도착한 아합 앞에 당대의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첫 마디가 정말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들거든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와, 전곡을 찔렀네요. 그러자 아합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짧은 대화만 들어도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엄청난 긴장감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합의 입에서 나의 대적이여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온 건요.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공포를 정확히 반증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캥기는 게 있었군요. 네, 머리로는 자신이 장로들을 통해서 되게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밟았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겠지만 그 선지자 앞에서는 그 가면에 가려져 있던 진실, 즉 살인과 강도질이라는 본질이 그냥 단번에 꿰뚫려 버린 거죠. 숨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핏빛이 낭자한 무시무시한 저주가 쏟아집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 그러니까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아주 끔찍한 저주죠. 근데 저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 심지어 노예까지도 싹 다 멸절될 것이고 과거의 신의 분노를 사서 패망했던 다른 왕조들처럼 철저하게 박살이 날 거라고 선언합니다. 가문 전체가 끝장난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주동자 이세벨에 대해서는 훨씬 더 끔찍한 선고를 내리거든요. 개들이 이스리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우와, 이건 진짜...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거라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뼛속까지 소름 끼칠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저주들의 내용을 가만히 하나씩 뜯어보면요. 되게 철저하게 계산된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내뱉은 게 아니군요. 네, 네가 무고한 나봇을 길거리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서 그 땅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 너의 피도 똑같이 길거리에서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아주 엄격한 눈에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 벌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방식 그대로 아주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딱 명시를 하는데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과거에 쫓겨났던 아모리 사람, 즉 고대 이방민족들처럼 우상에게 복종하고 전례 없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딱 덧붙입니다. 단순한 살인죄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이는 아합의 죄가 그냥 단순히 권력자의 개인적인 일탈 수준이 아니라 율법과 정의를 기반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엄청난 행위였음을 의미하거든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죄. 네네. 따라서 이 저주는 단순한 어떤 형벌을 넘어서는 겁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그 부패 정권에 대해서 역사와 우주의 차원에서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대한 정의의 선보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진짜 숨소차 쉴 수 없는 되게 압도적인 심판의 선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반전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네, 되게 뜬금없는 전개죠. 이 끔찍한 저주를 엘리야 면전에서 딱 들은 아합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통 같으면 자신이 가진 그 최고 권력을 이용해서 당장 예언자를 체포하거나 막 죽이려 들지 않았을까요? 이세벨이라면 아마 당장 칼을 뽑았겠죠. 그쵸. 근데 문헌을 보면 아합이 갑자기 자기 옷을 확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막 동이고 금식하고 심지어 걸음걸이조차 아주 천천히 되게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누가 봐도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의 진노 앞에서 두려움에 덜덜 떠는 아주 가련한 모습이거든요. 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막 법을 장난감처럼 다루던 아나무인의 왕이 이런 절대적인 심판의 선고 앞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신체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딱 발생하는데요. 어떤 아이러니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 그 조작극의 도구로 사용했던 게 바로 금식이었잖아요. 아, 맞네요.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합 자신의 진짜 공포와 회개를 표현하는 도구로 그 똑같은 금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이네요. 그렇죠. 남을 죽이려던 거짓된 종교적 퍼포먼스가 이제는 자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진짜 공포의 퍼포먼스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합이 이렇게 막 옷을 찢고 슬퍼하는 척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하자 신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게, 즉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니 내가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네, 판결이 좀 유예된 거죠? 네, 솔직히 저는 이 결과를 처음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고한 시민을 거짓 증거로 억울하게 쳐 죽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땅을 홀랑 뺏었는데 그저 옷 좀 찢고 밥 며칠 굶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자기 대에선 취소되고 애꿎은 아들 세대로 쑥 미뤄진다뇨?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아주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처벌을 요리조리 피해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루프홀 아닙니까? 네네. 부패한 기업 CEO가 카메라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 한번 딱 하고는 두둑한 퇴직금 챙겨서 떠나버리고 남은 회사는 결국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해버리는 현대의 그 꼬리 자르기랑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죠.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스트님의 그 분노가 100번 타당합니다. 죄를 지은 본인이 당장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지 왜 애꿎은 다음 세대로 형벌을 미루는가, 이런 반발심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텍스트가 쓰인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 선언한 재앙의 유예라는 건요, 아합의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나 면죄부를 줬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한 게 아니라고요? 네, 단지 형벌의 타임라인이 조금 조정된 것일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집행 시기가 미뤄진 거다.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개인의 태도 변화,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심판의 궤적이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동을 하거든요. 아합이 일시적으로나마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한 태도 자체는 일단 인정을 받아서 개인적인 생존 시간은 좀 벌었을지 모릅니다. 네, 일단 본인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요, 그와 이세벨이 저지른 구조적인 악행으로 인해서 이미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그 왕조 전체를 향한 심판의 수레바퀴, 그것 자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겁고 묵직한 의미로 다가오네요. 권력자 한 명이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이미 무너지고 붕괴되어 버린 그 사회의 정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들이 흘리게 만든 그 무고한 피해 대가는 세대를 넘어서라도 혹은 시스템 전체가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치러지고야 만다는 어떤 무서운 역사적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 역사는 그 개인의 가벼운 회개 퍼포먼스 하나만으로 구조적 폭력이 남긴 대가를 그렇게 쉽게 지워주지 않는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롤러코스터 같았던 열왕기상 21장의 핵심 서사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 궁전 옆에 있는 예쁜 채소밭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한 인간의 되게 작은 탐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욕심이었죠. 네, 하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권력은 종교와 법이라는 언어로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거짓말과 조작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긋난 피가 길거리에 막 뿌려졌고 결국은 가문 전체를 향한 섬뜩한 저주와 절대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심판으로 끝을 맺었죠. 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해부도였습니다. 네, 진짜 적나라한 해부도요. 합법이라는 마스크를 딱 쓴 권력의 폭력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권력 스캔들이나 기업 범죄에서도 여전히 그 변형된 패턴들을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열한 문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청취자 여러분께 방송을 마치면서 스스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는 보통 이 끔찍한 서사를 쭉 읽으면서 탐욕스러운 아합이나 무자비한 조작의 기획자 이세벨 같은 그 악당 리더들에게만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뒤로 물러나서 상상해 보시죠. 정작 저작거리에서 억울한 나봇을 향해 무거운 돌을 집어들고 직접 내리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 무서운 질문이네요. 아합이나 이세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그 조작 편지 한 장에 왕실의 권위라는 그 알량한 두려움에 억눌려서 아무런 저항 없이 심지어 질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순응해버렸던 그 성의 장로와 귀인들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부패한 리더의 등장만큼이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들의 그 더러운 지시를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수행하며 묵인하는 수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동조자들이 없으면 악은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과연 이 비극의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더 무겁게 물어야 할까요? 명령을 내린 권력을 쥔 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비판적으로 돌을 던진 자들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과 또 우리가 속한 시스템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문헌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